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 연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독으로 취임하신 지 3주 정도 되셨는데요. 이제 축하드린다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거 과정을 잠시 돌아볼까 합니다. 11개 연회에서 펼쳐진 지난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중부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총턱제에서 위임장 결의 문제 때문에 무효 판결이 나서 선관위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연예 선거권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몇 달 동안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사회법의 판정으로 인해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계셨을 텐데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중부연회가 여러 감독 선거 과정 중에 큰 변수로 작동되고 또 우여곡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사과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연의 분들이라든지 또 타 후보들 선거 자체가 연기됐었으니까요.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번 선거법으로 관계된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는 뭐 초연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결과에 저는 깨끗이 순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든 저런 결과든 그것이 저의 선거에 크게 사실 변수는 되진 않았어요. 그냥 내 길을 가다가 여기서 스톱하면 저는 스톱할 생각이었고요. 또 계속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임의로 뭔가 힘을 가하거나 뭐 영향력을 끼쳐서 뭔가 물꼬를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거의 없었고 그냥 그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고 간다라는 마음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선거법에 대한 여러 고민들은 솔직히 전 감리교인들이 다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다시피 이번 선거법 자체가 제비뽑기법을 상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근데 제비뽑기법은 사라지고 하위법들은 제비뽑기식 방법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선거에 사실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전체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연예 감독님들, 후보자들이든 당선자들이든 다 아마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음 입법의회 때 좀 기대해 보고 앞으로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다시는 소송이나 선거 과정 중에 후보나 또는 유권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 느껴요. 네. 선거 과정에서 내거셨던 표가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감독님들과 다르게 I'm a Methodist라고 하는 좀 특이한 그런 표를 보셨는데 신무협에서 일부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 방송을 보실 우리 연예인들을 생각하셔서 특별히 어떤 의도나 목적에서 이런 표를 내걸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메소디스트를 특히 또 한자 한자 다 대문자로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앞에 붙는 형용사가 많다고 그래요. 참기름으로 안 된다고, 그죠? 진짜 참기름입니다. 이건 진짜 순수한 참기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뭔가 붙는 거는 가짜 기름이 많아지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실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냥 메소디스트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감리교의 속장은 차용증서 없어도 돈 빌린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당시 속장님들이 갖고 있는 신뢰도 사회적 공신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인이면 그걸로 아무런 앞에 뭐 정직한 감리교인, 뭐 순신한 감리교인, 뭐 신실한 형용사 없어도 그냥 메소디스트 나 감리교인이야.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야 진짜 감리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제 목사를 소개할 때도 요즘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형용사가 붙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요, 되게 정직한 목사님이세요. 이거 벌써 가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목사님, 그럼 그냥 목사님이죠, 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I am a Methodist라는 것은
제가 감리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느끼는 저는 선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앞에 어떤 것도 붙지 않은 그냥 나는 감리교인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사회에 이미 대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대문자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그냥 그 고정명사죠. 예, 더 이상 뭐 가감할 수 없는 그냥 대명사로서 딱 그거 하나로 끝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대문자로 표현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중부 연예인들에게 7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8가지의 주요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7가지 약속 중에 경청, 정책 혹은 협치 이런 그 단어들은 젊은 그룹들이나 평신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듯 합니다. 정책 공약에서도 눈에 띄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비전교회 부담금 면제를 추진한다든지 재난대책 내규 혹은 분립 개척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또 다음 세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는 표를 의식한 장밋빛 정책을 내걸지만 막상 당선되면 달라진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있는데요. 가장 우리 감독님께서 핵심 정책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여론을 향해서 나 정현수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우리 연예인들을 향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7가지 그 약속에 대한 얘기들 저도 사실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뭐 막 고민해서 장시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순식간에 툭툭툭툭 이렇게 한 5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 단어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영감이라고 하면 영감에 예, 이렇게 나왔던 건데 물론 그렇게 딱 쓰고 나서 앞뒤 순서는 좀 바꿨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좀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는 정리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순식간에 써내려간 정의였었고요. 뭐 평상시에 제가 많이 생각했었던 것이 그냥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임이 아닌 책임이라든지 뭐 정치가 아닌 정책 뭐 이런 부분들, 분열이 아닌 협치 이런 부분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감리교인들이라면 다 공감할 내용이고요. 굳이 좀 방점을 찍자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단어가 책임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이거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든지 아니면 교회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지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감독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된 다음에 뭐 할 것인가를 더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책상에다 대통령이라는 단어 쓰고 붙여놓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다. 꿈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치적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분 시절에 또 뭐 IMF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오고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감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감독이 되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시대가 있었다면 어떤 감독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감독이 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이 돼서 뭐 할 것인가. 그때 감독이 갖고 있는 책임이 있잖아요. 저는 감독이라는 자리는 함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올라가서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계속 선거 과정 중에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랬던 거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게 이제 고위 관리가 되는 거였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되는 케이스가 됐지만 어쨌든 왕 앞에 가서 직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가 목표였으면 나 출세하게 해달라는 거였지만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감독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감독이 필요하다 난. 왜냐하면 그 감독의 자리에 가서 해야 될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위해서는 감독의 직임이 나에게 필요한 거일 뿐이지 감독이 목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가끔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기도 하고요. 뭐 공약을 제가 내세운 거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제 공약 중에 완전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미자립교회 연회 부담금 면제, 다 부담금이 아니고 연회 부담금 면제라는 항목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중변에 연회 부담금 비전교회들이 내는 금액이 4천이 안 돼요. 4천만 원이 안 되는데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연회 내 여러 중요도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조금만 절약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4천이라는 금액이 많은 그 가치는 아니지만 전 느낌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비전교회들이 해봐도 한번 1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회가 뭐 하냐라고 하는 책임에 대한 질문을 그분들이 던질 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응답할 수 있다. 적어도 감정적인 위로는 드릴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제가 임기 동안에 못할 공약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철 감독 회장님 인터뷰하면서 저희가 여쭈었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감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 여겨지기 때문인데 2008년 이후에 감리교회의 역사가 혼란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때문에 교인수가 한 27만 혹은 28만 명 정도 줄었다고 하는 통계가 언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중부연에도 타격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감리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뭐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위원회 감독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나무가 열매가 안 맺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가지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지가 왜 열매를 못 맺나 이렇게 타박하는데 가지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줄기가 문제잖아요. 줄기는 또 무슨 죄가 있겠어요. 뿌리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결국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땅속에 묻힌 뿌리가 썩거나 뿌리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자연스러운 결과로 가지, 이파리, 열매 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8만 감소됐다 이런 얘기들이 어떤 그 열매의 문제로 자꾸 우리가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전도 안 됐나? 뭔가 현상적 문제가 문제였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감소의 문제를 다른 요인으로 찾을 게 아니라 저는 땅 밑에 있는 뿌리의 문제로 본다면 궁극적으로 보면 교회론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세대 요즘에 뭐라 그래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신학이나 교회론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전도 그러면은 이제는 전도에 대한 것도 이미지 전도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물리적 전도만이 전도가 다인 것처럼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인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것은 신학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이렇게 건물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움직임. 그다음에 요즘에 이중직 목사님들 갖고 계신 분들이 외침들도 나오고 이것들이 다 보면 이제 신학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어긋장 나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빨리 신학적으로 해결해내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자꾸 걸림돌이 되고 막히는 거는 신학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떨어지는 문제를 열매 탓을 하고 거기다가 농약을 계속 주입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질문이 듯합니다. 코로나에 관한 질문인데요. 중부연에도 심각한 문제일 듯합니다. 우리 감독님의 그 공약에도 일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코로나 경험하면서 이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비전교회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도남교회
대한 그런 관심도 표현하셨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대목은 감리교회가 취약한 국내 사회 선교 부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별히 병원 선교에 대해서 좀 약해 보입니다. 원목이 있는 병원은 인천 기독병원 뿐이죠. 이 중부연회 안에는. 그런데 뭐 길병원도 그렇고 또 인하대병원도 있고 또 주안에 있는 사랑병원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이런 병원 선교를 시작한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을 뿌리를 생각하면 이 병원 선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중부연은 또 감리교회 모교인데 예, 그러면 좀 병원 선교가 좀 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선교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포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해외 선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시네요, 그죠? 제가 아마 감독 회장이 되어야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지엽적으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병원 선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타 감독님들도 아마 비슷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밀어놓고요. 병원 선교만 생각하면 올해 중병원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내년이죠. 의료 선교 100주년. 네, 인천 기독병원. 인천 기독병원이 원래는 메소디스트 호스피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병원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병원의 원목에 계신 강경신 목사님도 거기에 굉장히 의욕을 갖고 지금 막 거기에 대해서 좀 피가 끓어오르고 계세요. 저도 그분의 가슴에 감정이 이렇게 이입됐어요. 좋은 현상이죠. 누군가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제 가슴도 같이 뜨거워졌고, 아, 그래. 이게 감리교 병원이었구나.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병원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우리 감리교 선교 100년이라는, 의료 선교 100년이라는 것을 좀 더 무게중심을 좀 실어줘야 되겠구나.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인천 기독병원에 뭐 감리교가 어떤 면이든지 이렇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서 의료 선교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병원이기 때문에 감리교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뭐 재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연회든지 다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감리교 전체가 재난 이제 단계가 나눠졌으니까 우리도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단계 선포됐을 땐 교회가 해야 될 따다닥, 2단계 선포했을 때 따다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서 미리 그 예고된 대로 진행하면 아무 혼선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방역 단계에 대한 우리 대응 매뉴얼이 없으니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불평해요, 우리가. 이거 마스크 써야 되는 거야. 왜 뭐 이렇게 못 모이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연회 차원을 넘어서 감리교 전체가 좀 빨리 감독님들이 또는 어떤 파트 전문직들이 모여서 국가의 단계별 대응 매뉴얼들을 빨리 만들어서 교회에 하다라면 아무 문제 없는 문제인데, 이거 호미로 막을 일들을 자꾸 안 막고 있다 보니까 가래로도 못 막고 자꾸 끌어오르기만 하고 불이익만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 선교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오케이.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그 수원시 기독교 연합회 파송으로 해서 동서원병원 원목 실장으로 한 5년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면 이 길병원이라든지 인천에 인하대병원도 있고 또 사랑병원도 있고 큰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병원들에 우리 중부연회가 좀 원목을 파송해서 그 안에서 좀 병원 선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하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 지인들도 사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계신 분들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거기 서울대병원 원목으로. 사실 서울대병원은 국가 거의 공인 그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물론 광림교회가 거기에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방법도 연회 차원에서 좀 더 생각해서 연회가 못하더라도 유력한 교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끌어내서 좀 동원할 마음이 있고요. 제가 이제 좀 되고 싶은 감독 중에 하나가, 요즘엔 좋은 총장님은 취직 많이 시켜주는 총장님이
제일 훌륭한 총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요즘에 다른 나라 가서 많이 그죠? 뭐 수주 따오고 이러는 게 좋은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감독이 돼서 우리 연회에 좋은 교회들, 역량 있고 훌륭한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이 일에 좀 동참해 주달라고 하는 일에 그 병원 선교 쪽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 고려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도 감독장님께 드렸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년에 입법총회가 있는데요. 특별히 중부위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들 위주로 재판 제도에 대한 그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부위원회에서는 몇 년 전에 연합교회나 혹은 최근에 시형 남지방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판에 대해서 뭐 말들이 좀 많았는데요. 감리교회 전체적으로는 동대문 교회를 비롯해서 상덕교회, 로고스교회, 또 마포중앙 혹은 합가지교회 뭐 이런 오랜 역사를 지닌 중형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불신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교회법에서 패소하면 사회법으로 가는 것이 좀 정례화된 듯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지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런 요구에 또 어떻게 답해 주실 수 있을지 우리 감독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소송 중에 많은 부분이 중부위원회발 소송이 많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무거운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고요. 지난번 그 장정 개정위원 중에 어떤 분이 이거는 그냥 사담으로 하신 얘기 중에 우리 감리교회 재판법 다 없애면 좋겠다. 재판위원 다 없애면 좋겠다. 그냥 뭔가 불만이 생기면 그럼 법으로 가세요. 가서 답을 받아서 오세요. A가 잘못했는지 B가 잘못했는지 답을 받아오면 그때서 교회가 이게 A가 잘못했네. B가 잘했네 하고 우리가 그때 받아주는 걸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아마 우리 재판법에 대한 우리 재판 과정에 대한 조금은 불신이 그 안에 내포된 조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사회법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그냥 찍고 넘어가는 정도의 교회법 재판에 대한 이렇게 무리하신다는 얘기도 듣고요. 아무튼 우리 감리교 재판법이 사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 평가들은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단추를 꿰야 될지도 정말 어려운, 물론 연회마다 좋은 사람들을 재판위원으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가 있고 세 명이 모이면 거기에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제가 제도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와도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안 된다. 그래서 연회마다 저도 책임감을 느끼지만 정말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재판을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상식 그리고 좀 더 공정한 룰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가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감독의 개인 입장은 어쨌든 장정 유권해석에다 물어보든 재판위원회에다 물어보든 심사위원회에다 물어보든 간에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감독이 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봐라 감독이 불리한 답이 나왔네 하는 것을 연회원들도 한번 봐야 된다. 봐야 그 재판위원들을 신뢰하기도 하고 저도 역시 그분들이 쿨하게 거기서 결정해서 혹여나 불이익이 되는 게 나와도 감독이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씩 상식적으로 감독이 조금씩 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감독이 늘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기다 물어보면 감독도 지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감독도 이기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땐 신뢰가 회복되지 않겠나.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독의 자격으로서 조금은 좀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조금은 더 자립적인 의견을 낼 때 좀 그런 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위원장들을 존중해 주는 자세가 있기 전에는 모든 위원회가 다 감독 산하의 밑에 있는 그렇게 수족처럼 움직이게 되면 저는 뭐 천하의 법을 만들어내도 결국은 답은 똑같이 돌아온다.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부위원회는 감리교회 모위원회입니다.
1930년 우리가 통합해서 31년도에 중부, 동부, 서부 그리고 만주 선교연회 이렇게 4개연회를 출발해서 지난번에 자치 9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90년 역사 자료집도 발간한 걸로 제가 압니다. 모연회로서 역할이 아주 큰데요, 중부연회가. 사실상 가장 큰 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요청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중부연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감독님이 보실 때 내년 입법총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오늘. 우리 중부연회를 모연회로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연회인 만큼 사실은 책임도 무겁고 늘 저도 감독님 모인 데 가면 중부연회 제일 크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권리는 아니고 사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입법 총회에다 뭘 내놔야 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무튼 저에 대한 우리 연회원들이 저를 선정해 주실 때에 뽑아주셨을 때 기대감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좀 변화시켜 달라는 요청이 사실 정현수 목사가 감독된데 많은 의도가 거기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함부로 감독할 수가 없는 또 책임감이 거기 있습니다. 게다가 연회의 비중이 큰 연회로서 그 부분도 있고요. 저는 뭐 제가 입법총회에서 뭘 할 거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메뉴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개혁 입법안들을 중비원회 발로 발의할 수 있고 연회에서든지 가결시켜서 최소한 헌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멍석가리는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해보려고 노력하고요. 아마 중비원회에서 발의하는 좋은 아이디어들 또 개혁적인 입법안들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중비원회만 해서는 되지 않고 모든 연회원들이 함께 동의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일이고 또 어느 한 부류의 이익만 대변하는 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연회 감독님들하고 연동해가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번에 감독님들이 굉장히 건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진취적이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흘러가고 싶어 하지는 않으세요, 다.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 입법위회 때 감리교회에 좀 더 좋은 선물들이 많이 헌의가 되고 또 통과될 가능성도 높은 입법 총회가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가벼운 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특별히 SNS 활동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홍보 방법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홍보를 잘 하시는 만큼 감리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홍보 방식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제 선거 홍보 방식에 화제가 됐다는데 어떤 게 화제가 됐어요? 주로 페이스북에 올라오시는 글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에다 쓴 글들이 너무 솔직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 네. 스타일이? 오케이. 네, 하여튼 감독님 무겁지 않고 무겁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네.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초창기에 페이스북 한 11년 정도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열리자마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이제 IT에 관심이 많았고, 뭐, 사이버 교회라든지 정보화에 대한 것들에 일찌감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맨날 글 쓰고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일이 아니니까 일상이 된 거죠. 익숙하게 오랫동안 그 방법을 써왔고 그런 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 쓰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아요.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요. 그런 건 있고 익숙한 거고 제가 SNS를 사용하려고 했던 분들 선풍적으로만 이끌 때 제가 SNS 하지 말라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일단 설교하려면 하지 말아라. 거기다 매일 성경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여론을 오픈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제가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SNS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냥 내 생활에 대한 오픈. 예, 그리고 그 당시에가 이제 막 샘물교 사태 나면서 교회가 막 욕 많이 먹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SNS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자들하고 친구를 더 많이 맺자.
그리고 목사는 이상한 사람 아니다. 목사도 똑같이 가족이 있고 목사도 똑같이 친구가 있고 이런 그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작으로 SNS를 시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 있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익숙해 있고 두 번째는 SNS 공간에서 목사님들만 한 3,0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그 폐쇄 그룹이 있어요. 책에 안 나오는 목회 매뉴얼. 그것도 뭐 10년 이상 이제 만들어진 그룹인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데, 평신도들이 보면 불편해. 그래서 그 우리들만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비밀 그룹으로 거기는 딱 초대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검색도 안 돼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런 공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공간을 통해서 교통하고 그러는 게 많이 익숙해졌었고요. 이제 문자 보내고 그러는 것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조언도 해주셨거든요. 짧게 보내야지 왜 이렇게 길게 보내냐. 아무도 안 읽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내든 짧게 보내든 안 읽어요. 선거용 문자는. 짧게 보내고 영혼이 없이 다 보낸 문자는 더 안 읽어요. 아무개 후보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기호 2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워버릴 끝인데 이래든 안 읽든 저래도 안 읽든 간에 안 읽으니까 1,000명 보내서 10명이라도 읽을 때 10명에게 그래도 감동을 주는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제가 선거 기간 내내 제 문자를 제가 직접 다 보냈거든요. 발송을. 누가 들으니까 그것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걸 후보가 어떻게 다 했냐고. 근데 문자 보내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후보가 직접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교통이 있다. 두 번째는 문자를 이렇게 많이 발송하면 우리 중부연회가 1,800명이에요. 1,800명의 문자 보내면 답장 오는 것들도 수백 통이 와요. 제가 선거 기간 내내 답장 오는 문자에 대해서 답장을 다시 안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100% 답장 온 거에 대해서 다 다시 답을 달아드렸어요. 네, 그런 정성이면 정성, 그리고 SNS라든지 소통에 대해서 중시했다는 거면 중시,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이번 선거. 그 다음에 저는 뭐 선거 당선된 게 코로나 덕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라인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마 이번 선거가 온라인 선거 또는 정책 선거 후보를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상에서 잘할 수 있든가에 대한 굉장히 뭐 원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또 언론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계셔요? 언론관? 네. 감리교에 대한 그 언론들이 뭐 몇 개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감리교 언론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감리교 언론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느끼는 좀 지적을 하자면 사실 보도는 잘 하세요. 근데 사실 보도라는 게 사실만 보도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관점. 물론 뭐 여기 관점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러나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예민한 때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해석을 내리면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많을 거라서 생각하셔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언론은 자기의 스피릿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을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이제 감독님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신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와도 감독님의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스러운 상황이 뭐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회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극복해 가셨는지 또 감독님의 어떤 삶의 지혜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감독 되니까 좋냐고. 딱 하루 좋았다고 그랬어요. 네. 당선된 날, 그날 좋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선거 기간 중에 잠 잘 왔어요. 잘 잤어요. 그리고 뭐 목표를 향해 가니까 아주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면서 딱 10시에 자고 4시에 딱 일어나고 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했는데 요즘에는 새벽 2시에도 잠이 깨고 막 3시에도 잠이 깨고 깬 다음에 잠이 안 와요. 그만큼 뭐 책임감의 무게가 크고요.
이상과 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어주셨는데 전에 제가 한번 칼럼 쓸 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상론적인 안이 나오고 그럼 반드시 반론이 나와요. 목사님 생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들터시고 공간 제약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런 사람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항상 현실론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웨슬리 선생님은 저는 이상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 현실론자가 아니었다. 그분은 꿈꿨고 그리고 결국 현재를 지배하는 건 현실론자 같지만 결국 미래를 지배하는 자는 이상론자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한 번씩 해줘야 그 다음에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좀 깨어나기도 하고 뭔가 가슴에 열정이 품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좀 이상론자에 가까워요. 선거할 때도 좀 그런 면에서 참모들이랑도 부딪히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가끔씩 의견 충돌이 나는 것이 좀 지나치게 좀 이상적인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지도자는 이상론자가 돼야 된다. 지도자가 현실론자가 되면 그때는 발전이 없는 거죠. 현실론자들은 스태프들이 현실론자가 되어주시고 참모들 돕는 분들이 현실을 체크해주고 조언해주고 듣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상적으로 좀 계속 보고 실수가 있더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제가 뭐 여기 물어보신 대로 어떤 극복하시는 노하우가 있냐 그러는데 제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극복한 노하우가 있다면요. 문제는 그냥 있다 그래요. 문제는 늘 있다. 문제 없는 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때 이거 왜 그러지? 왜? 라고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풀지? 이거 먼저 이제 생각하자는 입장이에요. 교인들은 그걸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기획위원회나 장로님들도 교회는 늘 문제투성이거든요. 문제투성이면 누가 책임자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누가 그런 짓 하라고 그랬어? 이거 우리 안 물어요. 야, 이제 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해결하면 됩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 그 방법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책임 맡겨주고 그 자리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원인 찾아내서 벌 주고 혼내키고 야단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한 재능이 있고 그만한 자질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놓은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라고 놓은 자리니까 그런 면에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막 짜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또 터졌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풀어가는 재미. 그리고 해법을 찾아가는 걸 즐겁게 재미로 해서 제 목회가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재미를 더하라 이건데 하여튼 연애도 좀 유머가 좀 있는 연애 활동도 좀 가끔 해보고 싶어요. 지금 유머가 없어요. 네, 정치만 있고 살벌한 법이 있고 약간 으르렁거리면서 실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또 이런 분위기도 서로 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내는 게 유머죠. 웃겨주는 거. 그럼 웃기는 일이 뭐 있을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네. 중군의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제 감독으로서 좀 당부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 또 해주고 싶으신 말씀, 그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심각한 얘기보다는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본 기억 하나 나요. 톰과 제리 뭐 이런 만화 영화 같은데 톰과 제리 같은 무슨 배 안에서 서로 이제 잡고 오려고 그러는데 서로 이제 막 총 막 쏘고 막 이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얄밉게 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총 쏠 때마다 배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물이 막 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놈 얄미운 놈 잡아야 되니까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 큰 대포 갖고 와서 막 쏘고 그러니까 계속 배는 더 크게 막 구멍이 나고 막 콸콸콸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를 살려야 되는데 얄미운 놈 하나 잡으려고 그 계속 이제 총을 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배가 가라앉으면 나도 이제 죽게 되는 곤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감리교회는 이제 공생이라는 단어 또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우리 중부연회는 작게는 중부연회, 좀 크게는 감리교회라는 배가 서로 더 얄미울수록 더 큰 포를 쏘니까 더 큰 구멍이 나고 더 많이 물이 들어오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리교가 하기 위해서는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정말 기도의 진액을 짜내서 눈물의 진액을 짜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를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아픔들을 서로 알아야 되는데 아픔을 모르는 채 그냥 막 계속 더 큰 포를 준비하고 더 센 폭탄을 준비하니까 감리교의 미래가 있겠나. 우리가 탄 배가 어느 날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감리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는 서로의 총을 좀 거두고 배부터 살리자. 배부터 살리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집중하고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뭐 감리교가 살아날 길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비원회 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감리교인들한테도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배 걱정하자. 이제는 우리 걱정하는 것보다 배가 어떻게 하면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그거 걱정 우리 먼저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 배가 잘 항해할 때가 오겠죠. 그런 기대하고 바라면서 저도 그런 한 부분에 배 한 칸 진액으로 좀 역청으로 막아내는 마음으로 감독직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